미숙 선생님께서 차를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뒤로 하려고 했다가 한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원래 올 1월쯤 다시 또 이야기가 됐었는데 또 장미숙 선생님께서 안 계셔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차에 대해서 저는 차를 잘 몰라요. 마시는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하는 일이 고고학이다 보니까 고고학자가 바라본 차의 우리나라 차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특히 우리 달마토는 중국과 좀 중국을 잘 알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중국과 관련이 또 깊기도 하니까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예. 조금 재미는 없고 제가 말주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졸리시면 주무시고요. 이야기해볼게요.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925년 제가 몇 살 때냐면요.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때 왔다 갔다 하지 마고. 아 그래요? 카메라 알겠습니다. 카메라. 이게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유리한 집에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제가 사시는 아닌데 사시로 봐야 되겠네요. 컴퓨터 보시면 되나요? 아 그러네요. 주신 분들을 잘 몰라.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아이고. 자 1925년이면 이제 을충년인데 대홍수가 났어요.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많으시죠? 익숙하지 않으세요? 아 제가 아주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대동강. 북한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뭐 여기 좌익 쪽도 계시더라고요. 자 혹시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네, 여기가 워커힐이에요. 이쪽은 덕소, 여기가 구리, 그리고 이쪽은 팔당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는 잠실과 강동구 사이쯤이에요. 여기 뭐 이렇게 똑같은 것도 보이고 한데 여기가 한강이 넘치고 저게 이게 지금 이제 광나루, 광주 다리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넘쳐 흐른 거죠. 대홍수. 어느 정도 대홍수였냐면은 을충년 대홍수 기념탑까지 생길 정도로 엄청난 대홍수였어요. 홍수가 있었는데 이때 좀 전에 보셨던 그 지역에 뭐 절벽 같은 게 생기고 이렇게 무너진 흔적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이 안에서 커다란 항아리가 하나 나와요. 이 항아리가 나오니까 항아리에 뭐 있는가를 봤더니 이런 동물의 머리 비슷하게 생긴 뭐 이상한 게 하여튼 나왔어요. 사실 하나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나왔어요. 이게 두 개 나왔고 여기서 청자도 나오고 했는데 1925년이면 뭐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죠.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남은 게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이게 나오고 항아리가 나왔으니까 뭐 이런 게 나왔나 보자 하고 생각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 이후는 이제 국립박물관에 가게 됐고 그 자리가 바로 여기에요.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가 바로 풍납투성이에요. 풍납투성이 아까 보시면 이쪽에서부터 완전 모래사장이었는데 1986년도에 한강 종합개발을 하면서 한강은 넓히고 탄천은 줄이고 하면서 지금 한강 바로 옆에까지 와버렸죠. 성벽이. 이 성벽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다 무너지면서 이 성벽 안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1925년이니까 모두가 이게 잊고 지났었죠. 그러다 1988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기죠. 올림픽. 네, 제가 태어난 때는 아니고요. 상당히 중요한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때 올림픽이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경기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물색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광주 땅이었었는데 서울에 편입된 지 얼마 안 되는 잠시 지역에다가 경기장을 짓기로 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역도 경기장, 체조 경기장 막 짓고 수영장도 짓고 하는데 야 외국에도 이거 하는데 뭔가 좀 보여주자 해서 우리나라에서 여기 진주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어디죠? 경상국립대학이죠. 부산에서는 부산대가 가장 좋은 학교잖아요.
서울에 가면 어느 학교가 좋을까요? 네, 서울에서만 좋은 학교가 있어요. 바로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서울대학교에서 발굴을 하게 해요. 왜냐하면 올림픽 때 좀 보여줘라. 외국 사람들. 그래서 그때 발굴을 하고 있는데 발굴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나왔어요. 뭐죠? 절구. 상당히 연식이 좀 드신 분들이 오시니까 오늘 바로 하시네요. 예, 저는 잘 몰랐어요 이런 거. 예, 귀하게만 자라서. 예,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자랐는데 예, 흙은 붙였습니다. 자, 근데 절구하면 보통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발굴을 하신 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쌀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쌀을 치던 절구가 발굴됐다라고 그렇게 책에 썼어요. 그리고 이제 88년도니까 이제 잊혀졌죠. 어디에 쓰는지도 몰랐고 정확히는. 그러다 1999년도가 돼요. 1999년도에 서울의 풍납토성이라는 데를 발굴을 하게 돼요. 왜 했는지는 아마 김명수 교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만 1997년도 설날 전날 포크레인 50대가 들어가서 막 파기 시작해요. 왜 꼭 하필이면 설 전날 밤이었을까요? 그때만 해도 설날이면 다 고향에 내려가고 서울은 텅 비어 있어요. 풍납투성을 아무도 모르게 포크레인으로 파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기자들도 고향 내려갔을 거고 아무도 모를 때니까 여기를 막 파고 있는데 김영수 교수님께서 잘 아시는 이형구 교수님이 이걸 숨어서 보고서는 바로 신문 동아일보에 알려줘서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스톱되죠. 그리고 나서 발굴을 했더니 여기에서 많은 이력이 확인되고 그 이후에 여기는 이제 99년도에 아파트 사마일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발굴했던 역시 뭐가 나오니까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발굴 현장을 짓이겨버려요. 이 재개발지구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무슨 문화재가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 짓이겨버려요. 그래서 심야 토론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 유적이 99년도에. 어쨌든 발굴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만한 흔적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페인트를 칠한다지만 원래는 이렇게 길다랬을 텐데 여기 깨져 있었고 불탄 흔적들도 보이고 이게 뭘까 몰랐죠. 그런데 여기를 발굴해 보니까 이 쪼가리들을 다 맞춰보니까 항아리들이 엄청나게 큰 항아리인데 이런 항아리도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고였던 거죠. 근데 이 항아리 언제적 것 같으세요? 이 보면은 네, 알면 안 돼요. 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 밥벌이를 위해서 저만 알면 돼요. 네. 자, 저희 같은 고고학자들 먹고 살아야죠.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그리고 풍납성 하면 백제해야 되는데 백제 것도 아니에요. 중국 지금의 남경 쪽에 남북조 시대의 항아리예요. 근데 왜 이게 나왔지? 이 항아리는 우리 공부가주 같은 거 혹시 보시면 공부가주 네.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뚜껑을 씌워서 보관해서 창고에 쭉 쌓아 저장을 했던 거예요. 뭔가 발효를 시킬 수도 있고 뭐 했겠죠. 이렇게 있던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스러기만 남은 걸 저희가 발굴해서 아까 복원한 거죠. 그리고 2008년이었어요. 역시 풍납성을 발굴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그런 항아리 안에서 뭐가 하나 반짝이는 게 보여요. 꺼내서 맞춰보니까 청자예요, 청자. 아까 을충년 대홍수 때 항아리에서 청자도 있었고 뭐 있었다고 했는데 청동으로 된 한 가지만 남고 다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청자가 나온 거예요. 백제에선 청자를 안 만들었던 건 확실하죠. 이것도 수입품이겠죠. 그래서 2008년에 나왔는데 그러면은 언제 걸까 보니까 당시 중국은 남조의 420년하고 474년 사이에 유물이 이게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 수입한 거죠. 자, 계속 수입한 거 얘기만 해요. 제가 뭐 위제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닌데 하나 더 있어요. 2015년까지 가요. 2015년 서울 석촌동 바로 옆에 123층에 잠실
월드타워라고 생겼잖아요. 바로 그 옆인데요. 요게 한쪽 길이가 한 50m쯤 돼요. 이렇게 무덤이 백제 초기의 무덤이 있는 석촌동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구멍이 하나 뚫린 거예요. 구멍이 뚫리니까는 아니 이 국가 사적인데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발굴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겠죠. 근데 이때가 되게 뒤숭숭했어요. 왜냐하면 2016년이면은 잠실 롯데월드 타워 123층을 올리기 위해서 한참 공사를 하는데 그 자리를 덮하기를 할 때 제가 발굴 책임자였는데 지하로 45m를 파요. 그리고 이 건물이 얼마나 크냐면 400m예요 길이가. 실제 그럼 600m를 파야 돼요 길이를. 40m 깊이로 600m를 쭉 길게 파는 거예요. 송파구청 옆에서부터 팠는데 보니까 여기는 원래 한강이었어요. 우리가 잠실하면 지금 강남이지만 원래 잠실은 뭐였죠? 왕실에서 왕실의 아녀자들이 무예로 그 당시에는 무예를 키워야 되던 시절이죠. 합성섬유가 없었으니까 무예를 키우면서 시범 이벤트를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잠실이에요. 무예장자. 무예를 키우던 잠실이 강북쪽의 섬이었어요. 그랬는데 한강 개발을 하면서 강남이 되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잠실은 원래 한강에 있던 모래톱이었는데 지금 육지가 되어버렸지만 파보니까 40m 밑에까지 파보니까 한강이었던 거죠. 그 전에 조선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잠실 롯데월드 타워를 짓기 위해서 계속 파다 보니까 석촌호수의 물이 절반이 줄어들어 버리고 싱크홀이 중간에 생기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죠. 이때 국가 사정인 석촌동에도 이 구멍이 뚫렸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긴급하게 진단을 하고 찾아봤는데 해프닝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물이었어요. 일제시대 우물인데 덮어놓고 있다가 우물이 그냥 구멍 쑥 뚫린 거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랐다고 놀랐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발굴이라도 하자 해서 2016년, 15년부터 발굴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50m짜리의 무덤이 있다고 했어요. 그 1983년도에 발굴한 거예요. 근데 이놈 무덤을 파다 보면 또 옆으로 또 옆으로 또 옆으로 100m 이상, 120m, 150m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무덤이 있고 또 하나의 무덤이 있고 계속 나오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본 적도 없는 이런 무덤들이 나오니까 되게 조사단들도 멘탈에 붕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몰랐었는데 다행히 2018년에 광주 곤지암이라는 곳에서 이게 나왔어요. 여름에 발굴할 때 나무들이 있었는데 경기도 광주입니다. 예, 아 전라도 광주는 아니고요. 예, 광주 예, 이 양수리 있는 바로 그쪽이요. 여기 이렇게 돌무지가 4개 경로당도 좀 짚고 좀 하려고 했는데 이 돌무지가 있어서 발굴을 했어요. 그랬더니 벌집 피처처럼 이런 게 나왔어요. 자, 나뭇잎이 다 떨어졌죠. 여름부터 가을 늦게까지 발굴했다는 걸 알겠죠. 낙엽이 다 떨어졌잖아요, 나뭇잎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냐? 처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발굴한 건 처음이었죠. 이게 뭘까? 창고다. 이렇게 여기다 뭘 넣었을 거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창고 만들겠어요? 창고를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고고학을 하면 창고다라고 하는 거죠. 전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벌집 핏자네. 이걸 어디다 썼을까? 그런데 보니까 무덤이 있고 그 주변에 돌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이게 뭘까? 잘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무덤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자리를 돌로 두르고 난 다음에 덮어버린 거죠. 잘 보시면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유물도 몇 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니까 자, 가을 낙엽 떨어지기 전이죠 이제 사시사철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처음에 이 무덤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옆에 하나를 또 만들어요. 또 만들어요. 또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먼저 무덤을 만들었다가 다음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장이 되고 나서 어느 시즌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확장을 하지 않고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무덤이 바로 좀 전에 보셨던 석촌동에서 만들었던 무덤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무덤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처음 본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돌을 걷어내니까 또 밑에서 뭐
바늘 넣어서 만든 무덤, 그 전 시대 사람들이 만들었던 무덤이 또 쫙 나오고 겹치고 땅금이 서울이 비싼 건 이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동동이 잘 땅값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계속 겹쳐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끝나고 나면 위에 다시 또 불사하고 아까처럼 그런 무덤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무덤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2022년도에 여기 조사 책임자가 제 후배인데 형, 내일 와 저런 거 있어. 저 술사진 줄 알고 또 헷갈려 갔더니 이게 나왔다. 작년이에요. 네, 작년 다. 그게 이거예요. 근데 천개호 또는 뭐 개수호인데 닭개자 닭머리잖아요. 닭대가리 닭머리예요. 닭의 머리인데 하늘의 새, 하늘의 닭이라고 해서 천개호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중국의 동제니까 남조시대 무조천 백제 때 만들었던 검은색 또는 청자도 있고 검은색이니까 흑유라고 해요. 흑유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무덤에서 이게 나오니까 놀랐죠.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과 백제가 친하다고 하던데 이렇게 많이 친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지금 말했던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볼게요. 전구가 있어요. 청자가 있어요. 큰 항아리가 있어요. 주전자가 있어요. 청동으로 된 솥 같은 게 있어요. 이 조합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그렇죠. 그랜저도 있고 벤츠도 있고 차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조합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또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떠드는 거겠죠. 1600년 전 백제에서 나온 겁니다. 이 조합을 한번 쫙 맞춰봤더니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차랑 관련된 거예요. 차.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차에 대한 역사책을 다 뒤집어 까보면 거의 여기로 가요. 김해 아까 저 진영 쪽 이렇게 지나서 왔는데 기차가 허왕 가야 김수왕의 사모님이시죠? 네, 이분께서 차를 가져온 걸로 돼 있어요. 역사학하는 분들과 고각하는 사람의 이 분기점이 여기에요. 역사학에서는 야 기록돼 있잖아. 믿어야지. 저희는 근거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예요. 예를 들면 단군조선에 대해서도 단군조선 기록이 있으니까 믿어라 하는 게 역사 쪽이라면 저희는 평양에 있는 유적을 다 까봤는데 고조선 유물 한 점도 없다. 네, 단군 하여튼 그렇게 좀 이야기가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고각과 역사학 쪽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데 허황묵이라고 하고 실제 기록상으로는 흥보강 때 김대렴이라는 사람 1200년 전에 중국에 가서 탓을 가져와서 왕이 야 그럼 지리산 자락에 뿌려라. 이때 행정지역을 좀 제대로 찍어주셨어야 되는데 안 찍어져 있어요. 뭐 이 어느 지역 같은 데. 그러다 보니까 지리산 자락이라고 하니까 하동은 하동대로 구례는 구례대로 뭐 서로 우리가 지리산 자락이잖아 하면서 서로 이 원조로 주장을 하게 돼버렸어요. 등기부를 띄워보면 알 텐데 그때 등기부가 아직 없어요. 나중에 제가 발견해 볼게요. 여하튼 하동 독차를 이렇게 하듯이 이제 1200년 전통을 이어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1200년 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허황묵은 허황tum 이야기예요. 그렇죠. 일단은 이야기는 이때 차가 안 왔어요. 네. 왜냐하면은 가야든 신라든 차를 마신 흔적 유물 관련된 어떤 것도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도대체 차를 어떻게 찾는다는 거냐? 이거 이제 상당히 딜레마죠. 이때부터 저의 불안이 시작됩니다. 잔머리 굴리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100% 수입품이에요. 수입품이죠. 왜 한 점도 국산이 없이 대부분 다 수입일까? 부터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하고 한 끝에 보니까 지금을 돌아보게 돼요. 자, 우리나라 2020년 프랑스에서
367잔을 마시는 커피를 하루에 가네 1년에죠. 365일보다 더 많아요. 어떤 때는 저도 2잔도 마시니까. 인구 100만 명당 커피숍. 우리 동네에도 새로 생기는 건 커피숍밖에 없어요. 정말 많죠. 뿐만 아니에요. 나머지도.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커피 키우긴 해요. 하지만 상품 가치는 없어서 상품을 쓰진 않아요. 우리나라 집에서 정원에서도 키우고 하우스에서 키우기도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도 석유 나오지만 원유 개발 않잖아요. 네, 그걸로는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컵도 고급 찻집 가면 다 수입. 저부터 그래요. 찻잔 까봐요. 이거 어디서 가져왔네. 이게 왜 찍으래? 이렇게 보죠. 컵도 웬만한 건 다 수입하죠. 좋은 거. 커피 명칭도 그래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우리말 하나도 없잖아요. 뜨거운 커피, 다방 커피 이런 거 우리말이지만 보시면 다 이태리 말이잖아요. 에스프레소, 익스프레소라는 뜻이고 뭐 마키아토는 머신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저기 라떼하면 우유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다 외국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커피, 마시는 커피에 우리 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즐기는데도 보면 이제 스타벅스가 완전히 통일을 해버렸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블루버틀이라든지 뭐 파스쿠치라든지 다 역시 외국 브랜드, 외국 커피 전문점들이 들어가 있고 로스팅 기계도 그래요. 로스팅 기계도 봤더니 국산 쓰는 데를 거의 못 봤어요. 에스프레소 머신도 똑같아요. 거의 다 수입이에요. 커피 수입량 뭐 수입 원액 다 이러는데 여기라고 안 되겠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수입하듯이 백지에서도 수입하지 않고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차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다 수입했다. 지금을 봐도 이유는 알겠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까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하여튼 아까 거기 차는 없었어요. 근데 차를 마셨다고 했어요. 그럼 차를 어떻게 찾을 건가를 얘기할게요. 자, 차의 원산지는 중국 남부죠. 예, 중국 남부는 차의 원산지이고 전 세계 차는 여기서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지에서도 차와 차도를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중국의 차를 마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찾아보면 이 홍콩에 가면 차 박물관에 되어 있는 걸 좀 찍어온 건데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차를 어떻게 마셨는지 좀 봅시다. 먼저 찻잎을 따주겠죠. 땄어요. 그러고 나면은 쪄요. 찌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찌는 방법도 있고, 약간 쪄요. 찌고 찌어요. 이거 발음이 되네. 얘는 찌고 스팀. 얘는 찢는 거예요. 매우 찢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찻잎을 찢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죽을 쏘아요. 쌀로 죽을 쏘아요. 쌀죽을 쓴 다음에 거기에 아까 찌은 찻잎을 넣어요. 으깬 걸. 그러고는 이렇게 경단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뚫어요. 잘 말리기 위해서. 네. 지금 이건 청태전이라고 해서 전남 쪽에서 아직 남아 있어요. 이 방식이. 이게 일제강점기 때 다카하시 노보루라는 사람이나 몇몇 연구자들이 보고도 몰랐죠. 이미 기록에서만 있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라진 이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서 되게 놀랐는데 여하튼 이 방식이 일부 남아있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말려요. 이렇게 말리면은 엽전처럼 되죠. 그래서 이걸 엽전은 뭐죠? 돈이죠. 그러니까 돈차 또는 떡처럼 쌀죽이 들어가시니까 떡차. 그러면 떡차가 유식한 척 하려면 어떻게 하죠? 떡병자를 써서 병차. 그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병차란 말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먹을 때 이제 이걸 하나씩 먹으면 되겠죠. 입에 넣고서 고소해 하면서 네, 이빨 부러집니다. 이때 치과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냥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불에 달고요. 구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제습 또는 뭐 냉장기는 없기 때문에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이제 여름에는 되게 습하잖아요. 눅눅해지고. 그러니까 말리고 굽는 거예요.
그래서 두우면 이렇게 되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 현미녹차 마실 때 구수한 느낌 있잖아요. 현미녹차처럼 이제 구수해지면서 특히나 구워지면 탄수화물을 살짝 부으면 구수한 누룽지 같은 구수함이 있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먹을 땐 쪄요. 그리고 완전 찌은 다음에 아까 이게 뭐냐면 일종의 솥인 거예요. 여기다가 불을 넣고 끓여요. 이렇게 물을 끓여요. 끓인 다음에 이 항아리에요. 넣고 물을 뜨거운 물 붓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셨죠? 이제 시작입니다.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을 들여야 맛이 있어요. 자, 이제 정성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정성이 들어가는지. 소금, 파. 어째 차를 마시려는데 점점 산으로 가죠? 예. 귤껍질, 생강, 가지가지 넣죠. 이건 이제 제가 보기 좋으라고 일부러 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다 갱이라는 게 죽, 국, 뭐 국물 뭐 이런 것들 양갱에 뭐 들어가는데 양갱은 사실 붙인 거죠. 지방을 원래 붙여야 되는데 지금 한천으로 붙이지만 붙인 건데 국물 형태로 이렇게 해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남부 쪽에서는 이걸 죽처럼 밥으로 먹기도 하고 밥 대신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 당나라 때 백제 때에는 이걸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숙취해소용으로 이렇게 마셨어요. 잘 북어국처럼.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여명 808. 전연차로 숙취 해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걸 또 2개 많이 벌었어요. 내가 많이 사줬거든요. 아마 저 말고도 사주신 분은 많겠지만 어쨌든 차를 숙취 해소용으로도 마시고 뭐 했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방식이 없느냐 우리에게는 일본만 보더라도 오차츠케라고 해서 이렇게 차를 밥 말아 먹는 문화가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작년에 영광 갔을 때 올해였나요? 제가 헷갈려서 이렇게 먹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먹는 문화가 있으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이런 차 가기 세트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것은 이제 이런 게 있었다는 정도인데 이게요 고구려 신라 가에서 나온 거예요. 백제선 저 세트가 그리고 그 당시 수도 서울이 어디죠? 지금의 충남투성이에요. 거기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데까지 컴파스를 돌려보면 딱 거기까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아니다. 용산 일대로 해야겠네요. 가깝게서 계신 곳이 거긴데 거기서부터 컴파스로 50km로 돌려보면 주요 우리나라의 소비의 중심지가 나오겠죠. 그곳에서만 본 거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 그 당시 만들었던 찻잔이에요. 잘 보시면 손잡이가 좀 전에 없었죠. 손잡이 없어요. 찻잔을 만드는 거. 지금 손잡이가 다 있죠. 뜨거우니까 손잡이가 있어야 돼요. 차를 마실 때. 그러니까 탁잔이라는 게 잔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잡이 대신 잔을 들고 있어요. 이건 유럽도 똑같아요. 유럽에서 도자기, 홍차 문화가 처음 들어갈 때도 역시 처음에는 따라서 잔으로 따라서 마셨어요. 잔이랑 잔 받침에 따라서 마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나주 고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문여왕리에서 나온 거예요. 왕건 좀 달라야죠. 그래도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장식하고 이렇게 세공을 했죠. 왕은 이 정도 좀 돼줘야 왕 할 맛 나잖아요. 아니면 누가 연산군 하려고 했어요. 그 정도는 돼줘야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일본의 간넌즈카라고 해서 군마현에서 나온 거예요. 그 찻잔이 백제하고 친했던 나라 라인에서 다 나오죠. 하지만 백제 멸망 이후에 일본서로 사라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삼국행의 백제에서만 보이고는 사라져요. 어디죠? 여러분들 사시는 집이잖아요. 우리 집인데 하시는 분도 많던데 되게 요즘 어렵게 사시나 그래요. 보통 여기 사시잖아요 다들. 네.
그러니까 안압지라고 예전에 했지만 요즘에는 월지라고 하죠. 월지. 안압지라는 이름 조선시대에 이제 생긴 이름이기 때문에 월지라고 하는데 여기 바로 밑에 보면은 국립 경주관광도 있고 첨성대도 있고 월성도 있고 하는데 여기가 동궁이에요. 동궁은 누가 사는 곳이죠? 예, 세자 또 황태자인 거죠. 왜냐하면은 동쪽에 해가 떠오르니까 동쪽에 궁을 만든 거죠. 그럼 중전은 뭐예요? 궁궐의 가장 중간에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전각이니까 중전이죠. 중전마마가 그래서 생긴 말이에요. 뭐 폐하 전하하는 말 다 그런 식으로 생겨나듯이 동궁이었어요. 신라에서. 근데 그 동궁을 1974년도에 물을 다 빼고 발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짜잔 이게 나왔어요. 바로 같은 거 나왔죠. 배를 타고 배 위에서 로저으면서 이 물 위에서 마시던 그건데 자 아까 통일신라가 되면 김대рем이 차씨도 가져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되면 중국에서 차 수입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차를 마시는 도자기를 못 만들어요. 다 좋았는데 차를 질그릇에다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걸 보여준 증거가 여기 있어요. 이것도 역시 같이 발굴됐는데요. 차자라고 써있는 이 잔이 나오는 거. 국산을 하기 위해서 다 많이 노력은 해요. 하지만 아직 기술이 안 되니까요. 질그릇, 수주전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의 이성산성에서 발견된 건데 이런 식의 주전자. 차자는 여기서는 질그릇인 거예요. 도자기를 못 만드는 거예요. 아직. 그러다가 드디어 아직 일본도 역시 무술 참물품 소수 제작하고 그러다가 통일신라 시대 말이 되면은 처음으로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와요. 그 당시 도자기 기술은 지금 반도체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1500년까지 지구상에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어디 있죠? 중국과 한국. 그리고 1500년이 되면 베트남이, 1600년이 되면 일본이. 이렇게 전 세계 4나라밖에 도자기를 못 만들어요. 유럽은 도자기를 언제 만들면 1710년에 베트그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만들어요. 쌍칼 이렇게 그려진 거 아시죠? 마이스 이렇게 최초예요. 그러니까 1700년대까지, 18세기까지 유럽은 도자기를 만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뭐 우리가 생각해보고 야 이제 도자기 이렇게 하면 만들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 기술자를 데려오는 거죠. 좋게 말하면 기술 이전 아니면 산업 스파이로 데려왔는지는 모르죠. 예, 뒷돈을 많이 줬는지는 몰라요. 여하튼 데려와요. 근데 도자기 만드는 게 뭐 이렇게 힘들까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도자기 만드는 게 왜 힘들까요? 글쎄요. 그렇죠, 글쎄요. 자, 그럼 그 뒷부분. 온도를 그렇게 높이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철을 녹이려면 더 높여야 돼요. 그 당시 철을 녹일 정도 온도에 높이는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잘 깨져서 어떤 게 느껴지세요? 도자기를 만들고 나면 깨져요? 도자기를 만들다가 나 터질 거야 펑! 아니 어떻게 해요? 흙이 중요한데 네. 흙이 낮다면 지역에 국가에서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일본도 그렇고 다른